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됐어요. 일제시대에서 해방됐다는 것까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1945년 12월 이 좌익과 우익이 나눠진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먼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고 그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서로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로 뭉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우리 한반도를 두고서 이제 좌익과 우익이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누가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누가 3국이 누구냐면요. 3국은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에요. 미국과 영국의 소련의 세 나라의 외상, 즉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 회의를 한다는 거죠. 이게 1945년 12월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제목만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한반도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를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 내리겠다는 거죠. 이거 좀 말이 안 됐는데 어쨌건 이렇게 당시 우리나라 이제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것도 모두 미군정이나 이런 데서 인정도 안 했었고 또한 소련이나 미국 간에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에 대한 생각은 안 해버렸었다는 거. 하지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당시 우리가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진행됐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의 반발도 물론 있었죠. 자, 보면요. 결정 내용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냐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시라는 말과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각각 북과 남에 지금 각각 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반도에 정부가 구성될 수 있게 자기네들끼리의 회의를 거쳐서 도와주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과 소련 각각 나눠지죠. 이쪽은 민주주의 쪽, 또 이쪽은 공산주의 쪽이죠. 이 양쪽에 의해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 그러니까 대신 정부를 통치해 주겠다라는 거죠. 정부 대신에 자기들이 통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요, 이 3가지의 결정 내용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 영, 중소에 의한 신탁 통치, 대신 통치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반탁 운동을 펼치는 거죠. 반탁,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라는 건데요. 왜 반대하느냐? 이건 우리 민족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건 식민 지배 당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능력이 없냐? 아니다. 우리 민족도 능력이 있는데 왜 니네들끼리 결정해서 우리를 최대 5년 동안이나 통치한다라고 그러냐? 대신 통치한다고 그러냐? 이거는 식민지를 5년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익은 김구 이승만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탁운동을 펼치면서 즉시 독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독립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한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즉시 독립시켜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좌익 같은 경우에 좀 달라지는데요. 요게 약간 오보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미국이 반대했고 신탁 통치에 반대했고 소련이 찬성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소련은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되려 미국이 찬성했던 거죠. 신탁 통치에. 그래서 이게 반대로 알려지게 되니까 좌익 쪽에서는 이제 소련과 얘기를 해봤죠. 소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린 반대한다.
반대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임시적으로 너희들이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면, 임시정부를 어쨌든 구성하면 더 빨리 신탁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소련과 북한 쪽에서는 서로 얘기가 돼요. 좌익 쪽에서는. 그리고 좌익 쪽에선 우리가 생각해보니 임시정부가 빨리 구성돼서 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네. 신탁 통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네. 왜? 최대 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능력이 되면 벗어날 수 있겠다. 우린 그러면 일단 신탁 통치 여기에 대한 거 삼국 외상회의에 의한 신탁 통치에 찬성하겠다 해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익 쪽에서는 우리는 당장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탁 운동을 펼쳤고요. 좌익 쪽에서는 일단 임시정부 구성해놓고 빨리 몰아내자. 미영 중소를 빨리 몰아내고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얘기해서 찬탁으로 돌아선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반탁했다가 찬탁으로 넘어갔는지는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찬탁과 반탁이 서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운동이 막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드디어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차 개최는요 1946년 3월에 있었고요. 2차 개최로는 1947년 5월에 있었는데요. 2차는 제껴두고 1차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탁통치 내지는 임시정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모이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각각 협의 대상,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의 협의 대상과 단체를 놓고 대립하게 됩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삼국 외상회의의 반대 단체, 이것을 반대하고 지금 반탁 운동을 이끄는 단체도 미소공동위원회에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삼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쪽만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미국은 삼국 외상회의의 반대 단체, 즉 우익이란 말이에요. 우익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요. 삼국 외상회의 찬성단체, 이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찬성한 쪽만 데리고 즉 좌익만 데리고 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둘이 첨예하게 아주 크게 대립을 해요. 결국 누구를 데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열 것이냐 대립하다가 회의가 결렬되면서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결정한 게 없이 연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회의가 결렬돼서 연기가 되고 난 뒤에 미소공동위원회 3월에 열린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승만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이 이승만이 1946년 6월에 정읍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남한만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즉시 독립해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좌익과 우익에 각각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인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김규식, 여운영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승만이 남한만 단독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린 급하게 뭘 해야 되겠다?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지금 시급한 건 반탁 운동이 아니구나. 반탁 찬탁을 떠나서 좌우 합작, 좌우가 하나로 빨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46년 7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배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김규식과 여운영 선생님이 각각 좌와 우에서 인원을 모아서 좌우합작위원회 5명씩 인원을 모아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목표는 뭐냐? 목표는 통일정부 수립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와 우가 우리 찢어지지 말자. 하나로 합쳐져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익 쪽에서 얘기했었던 8원칙과 우익 쪽에서 얘기했었던 이 5원칙을 합쳐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좌우합작 7원칙이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요렇게 선생님이 5개 정도만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좌우합작 7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5가지만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좌우합작 임시정부를, 즉 하나로 통일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두 번째는요. 미소공동회의위원회를 빨리 다시 한번 열자. 우리가 1946년 3월에 1차로 열렸잖아요.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빨리 속개해서 빨리 다시 개최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통일정부를 이렇게 수립할 수 있다는 거 빨리 허가를 받자. 그리고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열자라는 거. 여기 포인트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라는 건 우리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였잖아요.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한다. 빠르게 다시 개최한다라는 건 좌우합작 7원칙, 즉 좌우합작 운동에 관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점이 있는데 이 사료로 시험이 나올 때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한다. 요 2가지 때문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둘을 구분해둬야 돼요. 개최한다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속개한다는 좌우합작 7원칙에 나온다라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국가 소유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지인데요. 나누어질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공산주의 입장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좌익 쪽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얘기했고요. 우익 쪽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서로 달랐고요. 결국 토지를 어떻게 하냐? 유조건 몰수, 즉 유상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몰수예요. 그리고 유상매수하겠다, 무상분배하겠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서로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합쳐져 있다라는 거. 유상매수와 무상분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과도 입법 기구를 마련해서 미 군정을 실시하면서 친일파가 처단이 안 됐었는데 이것 또한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게 과도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우익과 좌익 사이에 서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테러 또한 중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좌우합작 7원칙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패가 된다라는 거죠. 먼저 1947년에 46년에 만들어졌는데 47년에 이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게 되고요. 또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 그러니까 가장 좌익, 극좌 쪽에 있는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 극우 쪽에 있는 이 두 당이 이 좌우합작 운동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미 군정이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었어요. 왜 지원을 해주냐면요. 미 군정 입장에서는 너무 극우 쪽에 있는 이승만, 저 남한만 단독 정부하겠다는 이승만보다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쪽, 중도 특히 우파 쪽인 이 김규식이 너무 극도로 우파 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기에 좀 더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규식을 지원하면서 중도 쪽에 좀 더 가깝게 미군정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안 되겠다. 점점 좌익 쪽 목소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미 군정이 지원을 철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군정 철회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자, 미 군정이 빠져버린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이 서로 거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왜 좌우합작 운동을 거부했냐? 가장 큰 이유는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유상 매수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거 무상 몰수해야 된다.
라는 게 주장이었고요. 한국 민주당에서 반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상 분배에 있었어요. 유상으로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와 좌가 서로 이 토지 문제 때문에도 거부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일 가장 또 큰 이유가 뭐냐면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에 열렸다가 다 결렬이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결렬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요, 우린 더 이상 그럼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한국 문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껴들지 않겠다. 우린 이 문제를 그냥 유엔에다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유엔에 한국 문제를 이관해버려요. 유엔에서는요, 유엔 소총회를 열어서 뭐라고 결정하냐면요, 인구를 기준으로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총선거 언제 하라 그러냐면요,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해라. 뭘 기준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구를 확인하고 선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걸 파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 인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남한 쪽의 인구가 더 많았고요. 요게 소련이 보기에는 총선거를 하게 되면 북한과 소련 쪽에선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즉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 쪽만 조사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유엔이 단독선거, 남한만 단독선거를 해라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언제? 1948년 2월에요. 이 결정에 굉장히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은 찬성하게 됩니다. 그래,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해서 정부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읍발언도 있었고요. 앞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맞아요. 바로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라는 거죠.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 결국 남한만 단독 정부가 수립되겠어요? 아니죠. 북한도 단독 정부가 수립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분단된 조국 아래 살아야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아주 크게 반대를 하게 되고요. 반대하면서 무엇을 추진하게 되냐? 바로 요거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1948년 4월에.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요, 평양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분열된 조국을 만들 것이냐? 안 된다. 절대 안 되니 하나로 된 국가를 만들어야 돼. 김일성, 박헌영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요. 결국은 북쪽에서 연락이 와요.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에서 논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겠다 해서 김규식 선생님이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연석회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김일성도 참여를 하고 김규식 선생님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조선 정치회의를 구성하자, 그리고 총선거를 하자까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기에서 결정된 것과는 별개로 결국 1948년 조금 이따 다시 쓸 건데요. 5월 10일에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 남북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남북협상이 있었고 결국 남북협상이 실패됐다라는 거 살펴봤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살펴본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연표로. 왜냐면 이 시기 우리가 한국 현대사로 들어와, 광복 이후에 한국 현대사로 들어오게 되면요,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연표를 그려서 설명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표로서 여러분과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 여순 사건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정리하면요,
1945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로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로 했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각각 언제 열렸다? 1차, 이거 미소라고 쓸게요, 쌤이. 미소 1차는 1946년 3월에, 그리고 미소 2차는 1947년 5월에 이렇게 각각 열렸다라는 거, 협의 대상과 단체를 두고서 서로 대립한 끝에 결국은 끝나버렸다,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1946년 46년 6월에 이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요? 정읍발언,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발언. 당신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있었고, 이 정읍발언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남한만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안 되니까 좌와 우가 합치자라는 좌우 합작 운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난다고요? 46년부터 47년 12월까지, 46년 7월부터 해서 요 기간은 좌우 합작 운동 였고, 47년에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뭐 암살을 당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결국은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이 유엔으로 이제 이관한다고 얘기했죠. 한국 문제를 이관하게 되면서 2월에 1948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유엔이 이제 조사단을 파견한 뒤에 조사를 끝내게 되죠. 그리고 남한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2월에. 자, 이 결정에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있었고요. 48년 4월에 요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4월 말에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평양으로 가서 약 4일 정도 되는 동안 북한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거치죠. 그 회의를 우리가 남북 협상이다라고 한다는 거 설명했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난 뒤에, 하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1948년 5월 10일에 결국은 남한만 단독 총선거를 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남한 단독 총선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김구 선생님은 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셨었다. 왜? 남북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거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살펴봤어요. 자, 5월 10일 총선거가 이렇게 결국은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이 48년 4월에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 총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건, 제주 4.3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주 4.3 사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제주 4.3 사건과 연관돼서 여순 사건까지요. 자, 제주 4.3 사건은요, 어떤 게 배경이 되냐면요, 1년 앞으로 올게요. 여기 1947년 3월 1일로 가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배경은 무려 1년 전입니다. 자, 옆에 보면요, 배경은 1947년 3월 1일 날 제주도에서도 이 3.1절을 통해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약간 소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군정이 요거를 평화롭게 이 소요를 잠재웠어야 되는데 탄압을 한 거예요. 이쪽에 제주도에는 좌익 인사들이 당시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좌익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미 군정이 힘으로써 막 눌러가지고 탄압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좀 죽거나 다쳤어요. 그래서 불만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1년 정도가 지났고요. 1년 지난 상태에서 남한이 단독 선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반발한 좌익들이, 이때 좌익은 우리가 남노당이라고 얘기하죠. 이 좌익들이
남로당은 지난 시간에 우리 남로당이 뭔지 한번 설명했었어요. 자, 이 좌익들이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이걸 저지하자라고 하면서 4월 3일 날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많은 민간인들이 엉키게 되는데요. 미 군정이 군대를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미 군정과 우리나라 군인들이 좌익 세력들을 때려잡는다고 해놓고선 민간인들을 학살해요. 당시 제주도민들이 약 2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이 4.3 사건과 연관돼서 민간인이 3만 명 정도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제주도 자체 조사로는 8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 4.3 사건 1948년에 일어났고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49년에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은 알고 보면 6.25 끝날 때까지 1953년까지도 계속 민간인 학살과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학살된 사건이 뭐냐면 제주 4.3 사건입니다. 우리 제주 4.3 사건은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좌익이 일으킨 건 맞지만 이 선봉했었던 좌익을 때려잡는다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과 연관되는 그러면서 결국 5.10 총선거, 5월 10일 총선거가 열렸고요. 남한 단독 열었고요. 총선거를 했고요.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이 5월 10일 총선거에서 제주도 2개의 선거구는 제주 4.3 사건과 연결됐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 제주도 2개 구에서는 선출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4.3 사건은 48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1년 전 사건인 47년 3월 1일 소요에서 미군적이 탄압하면서 그게 배경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고 좌익이 48년 4월 3일 날 좌익이 중심이 돼서 무장봉기 일으킨 사건은 맞으나 그걸 진압하는 과정 중에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2개의 선거구에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지 못하고 이 2개의 선거구는 무효화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은요,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요,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월 19일 19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여수에 있었어요. 자, 여수에 이렇게 진압부대가 몰려 있는데 진압을 하러 가라는 명령이 내려왔고요. 제주도로 진압하라는 명령에 군부대가 출동을 반대합니다.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좌익들이 중심이 돼서 봉기가 일어났고요. 여수와 순천 일대가 모두 장악되게 되자 놀랐었던 정부군이 정부군을 빨리 보내서 진압하게 되는데요. 이때 거의 일주일 만에 모든 이 여순 사건의 관련된 군부대가 진압되고요. 진압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즉 공산주의자들이, 좌익 세력들이요, 전부 지리산 자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파르티잔에서 유래해서 빨치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르티잔이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게 우리식으로 억양이 하다 보니 빨치산이 된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순 사건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요, 애국반을 개편해요. 애국반이라는 거 일제시대 때 있었던 가장 말단의 그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편해서 유숙계라는 걸 시행합니다. 이것 또한 감시체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5월 10일 총선거 있고 7월 17일 헌법 만들고 국회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8월 15일에 대통령이
이승만으로 이승만이 뽑힌 다음에 정부가 8월 15일에 구성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 구성된 정부에서 유습계를 시행해서 이승만 정부가 유습계를 시행해서 이것 또한 국민들을 말단해서 감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만들어서 유습계를 시행하면서 국민들을 감시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이제 법으로서 사람들이 국가 보안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합니다.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건요, 좌익 세력들을 이제 우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선도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국민보도연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지금 이 빨갱이들에게 내지는 좌익 세력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전부 알아와. 왜냐면 이들을 알아야 되니까 알아와. 그래서 명부에 적고 이들을 교화시키자라는 게 겉으로 보여진 명목이었지만 실은 감시하기 위한 체계였고요. 국민보도연맹에 관련된 사람들이 6.25 때 실은 국민보도연맹에 진짜로 그 좌익 세력에 내지는 공산주의에 그 찬성을 해서 가입을 했었던 게 아니고요. 국민보도연맹에서 뭐 쌀을 준다, 뭐 한다 그래서 가입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잘 나오냐면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은주가 이제 죽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국민보도연맹 가입했지? 뭐 이러면서 너 빨갱이지? 좌익 세력이지? 뭐 이러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나중에 6.25 하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좌익 세력들을 다시 그 선도해가지고 되려 선양하게 만드는 조직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949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가 구성된 걸 제외하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부터 시작해서 여기 1948년 10월 19일 날 있었던 여순 사건까지 살펴봤고요. 좌익과 우익이 그 안에서 합세하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그동안 합세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이것이 또 안 돼서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이 연표를 만들어서 수업을 정리해가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부터는요, 1945년 이후 시기부터는요, 연표를 정리해서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표로 나누어서 시기별로 헛갈리지 않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정부가 어떠한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